한 주간 강수 피해, 비 피해가 좀 심각했죠. 그 인명 피해도 있고 산사태, 뭐 단수, 철로 유실 이런 것들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하루 이틀 집중 후에도 나라가 난리가 나거든요. 서민들의 삶은 더욱 진짜 황폐해지고 말이죠. 이런 나라, 이런 사회가 과연 전쟁을 감당할 수는 있을까요? 특히나 오늘날의 전쟁이라는 건 정말 얼마나 커다란 피해를 낳을까요?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 이 파국을 도대체 면할 수 없는 것인지 채널 615가 또 한번 그 상황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북아의 문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요, 이 재산 문제, 남북 간에,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말이죠. 자, 6월 말까지 해서 좀 금강산에 다 들어와라. 재산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금강산에 관련해서 들어갔는데, 정부 당국자들이 또 같이 들어갔죠? 예, 같이 들어가서, 누가 그 논의의 주체인가? 그리고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 박광자 씨 사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하다가 무엇부터 논의할 것인가? 누가 논의를 논의의 주체인가? 이런 논의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고, 뭐 예견된 빈손이었다라고 양무진 교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쪽 정부가 금강산 사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다라는 많은 뭐 또 사람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자, 7월 13일 날 다시금 요것과 관련해서 13일까지 정리해라라고 북에서 또 통지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자세히 좀 보면서 저희 또 변화된 상황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부의 뜨뜻미지근한 그리고 금강산 개성 공포, 대북 공포감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강산 관광 현금이 가서 뭐 핵무기로 바뀔 거다 이렇게 여전히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의 재산권, 민족의 평화 이런 걸 다 지금 송두리째 말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북러 정상회담 얘기가 한참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또 무산됐다는 보도가 또 줄을 잇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이제 우스운데 왜냐하면 북한이나 러시아 정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뭐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추진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적도 없고 무산됐다라고 발표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레짐작해서 추진 중이다라고 막 보도하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무산됐다라고 보도를 막 하고 있는 이런 좀 우스운 모양이 됐는데 일단 이제 상황을 보면 일본 언론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북러 정상회담 추진 중이고 실제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을 갈 이제 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 이제 맞춰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로 넘어가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 그런 조짐들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러시아 쪽에 그 대통령 공보실장에서 그런 계획은 우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무산됐다라고 또 보도가 쫙 나왔는데 오늘 또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일본 언론에서 나온 건 무산이 아니라 연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실 관계에 정확하게 기초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다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이제 징후들만 가지고 막 정상회담을 한다. 무산됐다. 아니다. 연기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징후들이 나온다는 건 북러 간에 뭔가 대화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북러 간에 어떤 중요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징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나선 이 특구 개발을 중국과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여기가 러시아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경제적인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러저러하게 협력할 부분들을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북러 간에 회담을 할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사실
한국 언론들이 이 정상회담 한다 그랬다가 무산됐다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정보의 취약성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 어떤 사람을 바뀌었죠? 그 제임스 D. 서먼이라고 네. 아프간 주둔군 지휘부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오게 됐습니다. 인준 청문회를 해서 이제 인준 청문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상원 네. 청문회 통과했는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이제 발언들이 좀 구설수에 올랐는데 뭐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 뭐 의례적으로 하는 발언인데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정권 붕괴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5만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북한 정권 붕괴를 추구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게 기본 주한미군의 목적인 것으로 이렇게 좀 발언들을 해서 좀 논란이 아닌 뭐 논란이 좀 됐죠. 네. 뭐 오면서부터 북한 정권 붕괴 뭐 이런 걸 입에 달면서 오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 국무부 라인도 물갈이 한다고 한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인사들이 이번에 쫙 바뀌는데요. 뭐 임기가 다 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바뀌는 김에 쭉 이제 바뀌는 것 같은데 일단 데니엘 러셀이라고 미 국가안보회의에 한일 담당 보좌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으로 승진을 한 거죠. 승진을 하고 그 자리 한일 담당 보좌관 자리는 국가정보국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 부조정관이 이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올해 얼마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이제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직접 보고한 걸로 좀 유명한데 이렇게 좀 승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웬디 셔먼 전 대북 정책 조정관. 네, 대북 정책 조정관이 이번에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승진을 했고, 승진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북핵 특사로는 원래 이제 북핵 특사가 성김이었는데 성김이 주한 미 대사로 오고 그 자리를 클리퍼드 하트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사람은 한반도 문제보다는 중국 쪽에 이제 관계하던 사람이어서 중국통이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특사하면 이제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되는 사람인데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보다는 중국 쪽에 오히려 더 중국과의 조율 문제 뭐 이런 데 더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웬디 셔먼 같은 경우는 국무부 정무차관이었는데 원래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내의 최고 지위는 동아태 차관보인데 거기보다 더 높은 정무차관이 직접 한반도 문제를 다루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국무부와 뭐 국가안보회의 뭐 이런 데에서 한반도 문제가 더 높은 급으로 좀 다뤄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북의 군사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소위 말하는 뭐 조중동 이런 데서도 북의 군사 기술에 대해서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요. 뭐 웹상에서는 좀 더 그런 얘기들이 더 무성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눈에 띄게 나오는 건 슈퍼 EMP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핵미사일 기술. 이게 어디까지 왔는가, 뭐 이런 것들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근거가 있고 좀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요? 예, 일단 영국의 군사정보회사 연구원이 25일 날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초보적 수준의 핵탄두를 올려놓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탄도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핵 무기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핵폭탄을 미사일에 실어서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박사도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제는 핵탄두를 소용하여 미사일에 탑재할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는 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을 보여준 지가 벌써 이제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정도의 기술은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술 발전 속도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에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 무기를 탑재해서 뭐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그 CIA의 핵무기 전문가, 전 핵무기 전문가였던 피터 프라이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북한의 핵실험이 핵무기의 전자기파 기능을 더한 슈퍼 EMP 폭탄 실험이었을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북한이 2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는데 핵실험 결과를 이제 남쪽이나 뭐 미국 이런 데서 측정을 했는데 핵폭탄 실험을 하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세한 네. 지진이 이제 멀리까지 전파되는데 그걸 측정했더니 일반 핵무기보다는 위력이 상당히 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핵무기가 실험 실패했다, 핵 분열을 하다가 말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게 원래 EMP 폭탄 실험이었다. 그러니까 EMP 폭탄이 이제 특징은 파괴력은 작고 대신 EMP가 많이 나오는, 전자기파가 많이 나오는 그런 폭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슈퍼 EMP 폭탄이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냐면 EMP 폭탄이라는 게 원래 있습니다. 그 전자기파를 발사를 해서 전자기기들을 마비시키는 그런 이제 폭탄인데 이걸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화약을 터뜨려 가지고 이 자석과 코일을 이렇게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석과 코일이 움직이면 거기서 전류가 발생하면서 전자기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석을 계속 회전을 시키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걸 화약을 터뜨리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강한 이 전파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무기화한다 이런 개념인데 슈퍼 EMP 탄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핵 무기를 사용해서 핵폭발을 시키면 핵폭발하는 과정에서 이 방사선이 나오는데 방사선 중에서 방사선이 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알파, 베타는 이제 입자인 거고 감마선이 전자기파인데 이 전자기파 중에서는 가장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죠. 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전자 무기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전자기기들 자체가 다 무력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뭐 또 이와 관련해서 발언한 게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EMP 폭탄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동해 상공에 한 60km에서 20kton 핵무기가 터지면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 탑재 무기 모두 무력화된다. 뭐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해 상공에 그 한 60km면 상당히 60km면 상당히 높은 거죠. 대륙권 뭐 벗어나서 거기서 이 핵폭탄을 터뜨리는데 이 전자기파가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한 핵폭탄을 터뜨리면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 뭐 쉽게 말해서 지금 이런 방송도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발전소, 변전소 이런 것도 다 고장이 나고 뭐 카메라, 뭐 텔레비전, 휴대폰 다 이제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재래 무기 말 그대로 이제 총과 슈루탄과 이런 것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돌변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한국 국방연구원이나 뭐 CIA 뭐 이런 데서 분석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이제 미사일에 실려가지고 미국까지 날아가서 미국 상공에서 폭발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제 전기 기술 뭐 전기를 사용하는 쉽게 말해서 웬만한 제품들은 다 이제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군대 특징은 뭡니까? 전자 장비를 활용한 뭐 첨단 무기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마비가 되면 비행기도 못 뜨고 뭐 미사일도 못 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대책 없이 그냥 당하는 미사일이 날아오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미국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어쨌든 뭐 있는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미국에도? 미국은 기본 이제 EMP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네. 핵무기가 터지면 그 자체가 EMP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핵무기든지 그런 기능은 있는데 이 EMP 기능을 강화한 핵무기냐 뭐 아니냐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고 핵무기를 지상에서 터뜨리면 그냥 파괴력을 쓰는데 뭐 상공 뭐 50km 이런 데서 터뜨리면 파괴력 자체는 지상까지 안 옵니다. 근데 대신에 전자기파는 오는 거죠. 뭐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요 슈퍼 EMP 관련해서도 참 많이 떠들고 지금 막 뭐 뜨겁고 조선일보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좀 살짝 들여다봤고요. 요거 관련해서 좀 더
과학적인 분석 이런 거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실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EMP 폭탄을 만약 미국에 쏘면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네. 미국 내에서도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왔어요.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실제 이제 나올 수 있다. 대비해야 네. 된다. 이렇게 했는데 대비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을 보면 국민들에게 이 후과에 대해서 잘 알려야 된다. 이게 대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네. 만약에 터지면 많이 위험하니까 잘 알아둬라.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비는 뭐 어떻게 할까요? 북미 이 관계 정상화 뭐 이런 걸로 해서 해야 되겠죠. 자, AP통신 평양지국이 개설됐다는 네. 소식이 있었어요. 자,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난 이제 29일 날 뉴욕에서 조선중앙통신과 이 AP통신 간의 평양 종합지국 개설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6년부터 그 AP통신의 자회사 같은 APTN이라고 비디오 뉴스 전문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 지국이 평양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APTN의 본사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평양 현지인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 기자들이 여기에다가 영상을 보내주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실제 이제 AP통신에 쉽게 말해서 미국인들이 직접 평양에서 상주하면서 평양에 있는 여러 이제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전송을 해준다. 뭐 이런 거고, 조선중앙통신에서 직접 영상을 공급을 해주면 이 AP통신에서 독점 게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양해각서 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북미 관계 개선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북미 사이에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뭐 태권도 시범단 뭐 갔었고 뭐 이번에 또 이제 AP통신도 또 지국 개설을 하고 뭐 이렇게 민간급으로는 꽤 이제 교류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남북 관계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는 있지만 남북 관계만 풀리면 북미 관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징후를 좀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 상황을 사실 외부에 그렇게 잘 알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서 이 국가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상 1급 비밀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소한 거라도 알려지면 미국이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지 모른다, 이런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상하게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주로 외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양이나 뭐 북한 전역에서 이 언론 기자들 뭐 사진 찍고 그 카메라 촬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제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당히 제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북한이 이 외부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볼 때만 봐라. 뭐 다 보여주겠다. 이런 거고, 특히 내년에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도 많이 하고 뭐 할 텐데 그걸 다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방에서 많이 좀 보고 관광객도 좀 많이 와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만큼 이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AP통신이 세계로 뿌리는 북의 소식을 우리가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의 업적이죠. 이명박의 업적입니다. 이 남북 관계에서 AP통신 평양지국 만드는 판에 한국은 언론의 자유, 이런 모든 기본적인 자유가 오히려 제한되고 그러고 있죠. 사실 참. 자, 북한의 경고. 자, 북미 간에는 오히려 뭐 AP통신 평양 지국도 내고 북미 관계 개선에 이바지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서로 간에 오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남북 사이에서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계속 경고성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뭐 하루 사이에 또 이제 우두두두 쏟아졌습니다. 29일 날 그 정부 대변인,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변인 성명 이런 명의로 발표가 됐거든요. 정부 대변인 명의라는 거는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처음이라 그러고. 네. 여기서 성명을 발표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지문은 아까 이제 원문 자료실에서 소개한 그 내용이 또 나왔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이것도 처음 나온 겁니다. 네. 최고사령부 대변인
이라는 기구가 있었나 뭐 다들 의아했는데 여기서 하루 만에 이 세 군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발표됐는데 같은 내용이죠. 전방부대의 그 호전적 구호를 이제 문제 삼으면서 이게 선전포고로 규정하겠다. 그리고 무자비한 보복 성전을 하겠다. 뭐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가 기다린다. 뭐 이런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내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처음에는 그래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라는 표현으로 정도만 나왔거든요. 그다음 조금 구체적으로 됐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북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그러니까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뭐 며칠 전에 언론 보도가 몇 개 있었어요. 몇몇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전방 부대들에서 요즘 좀 이 과격한 구호들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좀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철원에 있는 백골 부대 등 전방 부대에서 상당히 좀 자극적이고 북한에서 이제 가장 민감해하는 그 이제 북한 수뇌부와 관련된 그런 문구들을 담아서 이걸 구호로 붙여놓고 곳곳에다가 표를 막 붙여놓고 막 했다는 거예요. 전방 부대에서. 그래서 주민들,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놀랐고, 외지인들도 섬뜩하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섬뜩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과격한 표현들, 총칼을 박자, 이런 식의 아주, 표현들. 제가 방금 한 표현은 아주 낮은 수위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쭉 해서 전방 분위기가 지금 6, 70년대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 나왔고, 장병 가족들이 막 불안해해가지고, 부대에다가 좀 지우면 안 되냐, 이런 이제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근데 전임 사단장이라는 사람을 신문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부대원들의 정신교육에 필요해서 한 거다. 그리고 철회할 뜻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무슨 회의 때나 아니면 식사할 때마다 구호를 외치겠다는 거예요. 장병들에게. 그런 구호들을, 자극적인 구호들을 외치게 했고, 자기가 다시 사단장이 돼도 이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그대로 언론에 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 언론 보도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북쪽에서 그런 류의 언론 보도를 하면 남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철원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삐라도 철원에 끌고 가서 뿌리겠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예, 그때도 철원 주민들이 다행히 이건 진짜 생존의 문제다. 니는 삐라 뿌리고 만들지만 이걸 폭탄이 우리한테 날아오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다 막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게 부대가 주민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요. 참 이게 오히려 불안에 떨도록 만들고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런 표현밖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합니다. 자, 이명박 정부 왜 자꾸 북을 자극하면서 이런 행동을 자꾸 하는 거죠. 이런 행동 해야지 도둑같이 뭐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그냥 일선 부대에서 부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냥 개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걸 언론에 나온다는 건 그만큼 상당히 광범위하게 좀 퍼져 있고 의도적으로 좀 언론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론에 특히 이제 언론에 보도된다는 거는 북한도 남쪽 언론을 계속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남쪽에서도 정보기관에서 북쪽 언론 보도 모니터링 하듯이 하고 있는데 북한에게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 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건데 이건 결국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자극하느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어렵죠. 국내 사정이 선거만 했다면 맨날 이 여당 참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 내에서도 반 이명박 기류가 막 나타나가지고 이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 비판하고 있고 이런 이제 상황 친이계가 막 사분 오열되고 있고 이렇고 국민들은 연일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물러가라 이런 이제 시위를 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그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뭔가 치적을 딱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대통령 임기 동안 이렇게 잘했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라고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4대강 공사라도 빨리 딱 완공이 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을쯤 되면 4대강 공사 가지고 뭔가 홍보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장마철에 이제 떠내려가기 시작하면 또 장난 아니겠죠 그게. 이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가장 이제 유혹을 받기 쉬운 게 남북 관계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들 관심이 거기에서 다 쏠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에 여객기에다 총을 쐈는데 만약에 그게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전국 혼란 뭐 지금까지 나왔던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실정들 언론에 나온 게 다 사라집니다. 이제 여객기 추락에 모든 게 다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몇 달 가는 거예요. 천안함 사건 보십시오. 천안함 정체불명의 이 배 침몰 사고 하나 가지고 1년 넘게 지금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국을 그냥 다 소용돌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항상 유혹에 빠지는 게 바로 이 남북 관계를 이용한 북풍 조작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유혹에 빠지는데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건. 이러다가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면 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충돌은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거고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이건 뭐 그냥 우리 민족 공멸 뭐 핵폭탄 날아다니는 그런 이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괜히 북한을 건드려 가지고 민족 전체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북풍이 몰락한 정권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오히려 이 북풍에 대해서 대응 제대로 잘 못했다가 대응 잘 못할 공산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면 지금 뭐 지금까지 봐도 뭐 알 수 있죠. 대응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뭐 도발했는데 북이 대응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전면전 하나요? 전쟁 확전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방송에다 대고. 이 명을 더 재촉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을 재촉하려면 이렇게 무리한 도발을 계속 하겠죠. 자, 한미 사이의 선안함하고 이 비핵화 대화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그 대화 재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건지. 일단 이제 그 한미 외교부 장관끼리 만나가지고 뭐 이런 원칙에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내에서 이 천안함 연평도 사과 문제와 그 남북 간의 비핵 대화 문제는 분리 대응한다라는 거는 기본 원래 원칙 일은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정부에서 이런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정작 북한 만나가지고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상회담 그 비밀 접촉 폭로에서도 나왔듯이 그냥 앞에서는 비핵화 대화와 천안함 문제는 분리해 대응한다라고 해놓고 정작 나가서는 사과 같은 사과를 뭐 사과처럼 보이는 거라도 해주면 우리가 대화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행동에서 이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원칙 백날 재확인해봐야 별 소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바로 입장을 냈어요. 그런 식의 속임수는 이제 안 통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 얘기는 실제 뭔가 바뀌어야지 뭐 원칙만 계속 되뇌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고 지금 남북미 사이의 대화 재개 가능성 남북 사이에 이제 대화가 돼야 그 다음에 북미 대화를 하고 육자 대화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 육자회담 성원국들 사이에 좀 합의된 내용들인데 문제는 이제 남북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 대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고 문제는 그럼 이제 북미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남북 대화가 안 되는데 미국은 이 북미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대화를 계속 기피하고 시간을 끄는 게 자신들에게는 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북미 대화를 안 하기 위해서 좀 계속 이명박을 앞세우고 좀 시간을 끌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런 이제 의도는 뻔히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와 관련된 대응을 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지금은 남북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한 그런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일단락되면 바로 이제 미국이 대화 테이블로 그러니까 남북 대화 없이 북미 대화로 넘어가도록 압박하는 그런 이제 행동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빠진 한국이 빠진 북미 간의 대화를 하고 미국이 아마 이제 북미 간에 직접 대화는 부담을 느낄 테니까 중국을 끌어당길 겁니다. 그래서 3자 대화로 하자 형식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북중미 3자 대화를 통한 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은 완전히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농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런 그 사실 표적지나 표 같은 경우에는 확성기를 튼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스위치를 올린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서 군부대를 향한
심리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부 단속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이 또 격화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안함 결정타가 중국이나 북쪽에서 또 있을 수는 있겠다. 뭐 이미 나올 만큼 나오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다 꿰맞출 수 있는 정도의 상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다 꿰맞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천안함 결정판이 아직은 좀 남은 것 같다. 보고서죠. 그리고 남북 접촉과 관련해서 녹취록 공개가 또 이제 또 여기서 뭐 북에는 사과 같지 않지만 남쪽에서 보기에 사과 같은 거 이상의 말이 또 녹취록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다. 이런 천안함과 관련된 발언 또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네. 그래서 천안함 관련해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중미 3자 간의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판이 되면서 이렇게 무르익게 되면 사실상 한국 정부의 역할, 도대체 대통령의 역할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전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전체가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3자 간에 종전선언 했어. 근데 한국 정부 빠져 있어. 그죠? 이런 상황에서 보수는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진보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온 국민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그게 의도와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일단 이명박 정부와는 대화를 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다라고 좀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이명박 정부에게 마지막 기준을 제시했는데 사실상 이건 이명박 정부가 이행하기엔 상당히 어려워요.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이런 걸 하라는 건데 이명박 정부 과연 이 정도까지 북한에게 굽히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사실상 좀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남북 대화는 더 이상 이제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정권 바뀔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맥 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내년에 2012년에 뭐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대문을 열겠다 했는데 남북 관계가 이렇게 계속 안 좋아가지고는 잔치집에서 뭔가 한 가지 이제 빠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는 최대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명박 정부를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북한 입장에서.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육자회담에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육자회담의 장애물이 뭡니까? 북중 사이에서 서로 얘기할 때 육자회담 장애물 하면은 그냥 이명박 정부겠죠. 이명박 정부를 제거하자 이런 얘기가 북중 정상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남북 관계를 이 힘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을 이제 북에서는 계속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명분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 이런 짓 다 계속 하는데 우리가 박살 낸다고 했어 안 했어 계속 명분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명분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충분히 쌓였다라고 인정될 때 북에서는 행동에 돌입하겠죠. 그 행동이 뭐가 될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보복성전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북은 계속 명분을 쌓고 있는 거고 그 명분을 희한하게도 이명박 정부가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은 아마 조만간 명분을 충분히 쌓았다고 판단될 때 남쪽을 남북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이제 행동에 돌입하지 않겠나 보여지고 그렇게 되고 나면 결국 이제 미국을 또 압박을 해서 미국이 대화 자리에 나와서 뭐 양자 회담을 할든 아니면 뭐 중국을 끼워서 뭐 이 북중미 뭐 회담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 문제를 좀 일단락시키려고 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근데 여기에 이 상황 명분 쌓기와 행동 돌입 그래서 도저히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후과 이런 것들까지 다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양다리를 걸친다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는 아니면 절충한 뭐 이런 것들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거니 안 할 거니 평화로 갈 거니 6.15 공동선언 14선언 인정할 거니 말 거니와 관련해서 사과도 되고 배도 되는 그런 정도의 계산 머리 씀씀이 마음 씀씀이 갖고는 절대로 이 어려운 난국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명확하게 대답해야 되고 명확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그건 뭐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이명박도 마찬가지다. 네. 지금 계속 기회를 잃고 있고 자 이대로라면 정권이 가장 먼저 망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밖에 들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뭔가 다른 뉴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북관계 관련해서. 그러게요. 저희 채널 615가 지금 채널 615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참 가슴 아프고 좀 다 깝깝한 상황. 그리고 그렇지만 답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지만 도저히 들어먹지 않는 이런 상황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자, 다음 주에 뭔가 다른 뉴스가 좀 도착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